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때문에 힘드시죠,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시죠. 아침엔 투자 허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일단 지금 중요한 시간이긴 해요. 지금 9,000분 계시는데 네. 가지 말고 두 개 틀어놓으세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이제 10시니까 우리 시각으로 10시부터 미국 TV 대선 토론이 있고 맞짱을 그게 또 뜨는 거죠? 우리 시장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중요하게 봐야 되지만 네. 저희와도 좀 함께 해주시면서 번갈아서 이렇게 보시고 어디 가지 마시고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확실히 오늘 강합니다. 아, 그래요? 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좀 방향성을 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오늘도 상담, 시장 분석 해봐야 되겠죠? 상담 분석, 여러분들의 고민, 특히나 오늘은 실시간 고민까지 저희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토론 중요합니다. 핸드폰으로는 그거 보시고요. 노트북으로는 저희를 좀 봐주시고요, 여러분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홍 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배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인사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홍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오자마자 좀 미션을 좀 받았는데요. 전략 회의를 했죠. 네.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시청자분들을 여기 최대한 이쪽 채널로 붙들어 놓는 미션을 중대한 미션을 받고 나서 좀 마음이 좀 두근두근하고 각오가 진짜. 남다르게 오늘따라 더 이 말 홍 팀장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네. 오늘은 실시간으로 질문해 주신 분들 진짜 찐 팬들이시거든요. 네. 팀장님이 좀 잘 잡아주시길. 알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팀장님께 알겠습니다. 대신 저희가 네. 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심은 통하니까 저희 여러분이 오늘 올려주시는 고민들 좀 진짜 원래도 그렇지만 오늘 특히나 더 성심성의껏 좀 고민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자,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죠. 링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1번 링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 링크에 들어오는 게 좀 어렵다 하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방법 2번 이메일 주소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채택 팁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3가지 정도 제시하고 있는데 최소 5종목 근데 아니어도 좋습니다. 무시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최소 오늘도 3종목 왔거든요. 맞아요. 그렇지만 네. 그 3종목을 저희가 정말 샅샅이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세밀하게 저희가 또 분석을 해드리니까 5종목 이상이면 좋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보내주실 때 평단가 수익률 비중 보유기간 함께 적어주시고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들 저는 주식 말고도 이쪽에 좀 관심이 있어요. 투자 종목 여러분들 다양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분석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뭐 주식, 채권, 부동산 그리고 저희가 뭐 세금에 대한 얘기, 그렇죠. 뭐 이런 얘기, 연금 이런 것도 가끔 하잖아요. 네, 다양하게 고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메일의 주인공이 잠깐 우리나라를 떠났다고 했잖아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메일은 문을 열고 있었지만 우리 작가님 심리적인 또 오니까 좋다. 작가님. 그러니까요. 고백을 또 이렇게 진짜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들어와 있는 사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재물 씨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댓글로 신소재 관련주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물어보셨는데 저희 오늘 종목 상담하면서 이 부분까지 이따가 살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오늘의 닉네임 나무아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고민은요, 어려운 시장에 한숨만 나오는 제 계좌 전략 좀 세워주시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남성입니다. 형님이 보내주셨네요. 최근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조금씩 오를 기미가 보이면 다시 떨어지고 미국 증시는 올라가는데 국내 증시는 한숨만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이 큽니다. 일단 저는 3개 종목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조선해양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정도 보유했고요. 매수가 14만 원대입니다. 앞으로 매도 시점을 한 2년 정도 길게 잡고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두 번째는 제약이네요. SK 바이오팜입니다. 15만 원에
3년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법인의 뇌전증 치료제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딱 올해까지만 보고 정리를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 SK바이오팜 미래는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KIE 테크놀로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 상담하시는 거 내용 잘 들었는데요. 같은 종목이지만 금액대도 다르고 고민 내용도 조금 달라서 다시 한번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현재 물을 타도 될지 그대로 보유하고 버텨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짧고 굵게 고민 상담 신청해 봅니다. 오늘도 좋은 분석 부탁드립니다. 홍 팀장님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나무아이님 일단 사연 감사드리고요. 네. 어려운 시장에 한숨만 나오는 내 계좌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일단 수익이 플러스인 종목도 하나 있지만 조선해양 80% 이상 손실 보고 있는 아이고, 종목도 있고요. 네. 뭐 세 종목인데 어쨌든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82% 요 두 종목이 사실 지금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종목 중에 하나를 또 개인적인 애정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사심을 네. 하나씩 힌트를 주더라. 더 지켜봐야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자, 홍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전반적으로 포트 구성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그 포트 비중 자체는 보니까 네. 그 조선 바이오 2차 전지인데 괜찮은 포트폴리오 같습니다. 업종별로도 좀 잘 분산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국가별 분산도 조금 하셨으면 좋겠지만 뭐 물론 거기까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잘 짜여진 포트폴리오 같다.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오. 좀 분산도 잘 돼 있고 잘 짜여진 포트폴리오다라고 전반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섹터가 그렇게 겹치진 않고 좀 분산이 많이 돼 있고 이런 네. 면에서도 높게 좀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나무아이님의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일단은 크게 봤을 때 어려운 시장 속에 한숨만 나오는 제 계좌 전략을 좀 세워달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조선해양, HD 한국조선해양 가지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장투할 계획인데 계속해서 상승 매력 있을까요? 두 번째 SK바이오팜 긍정 이슈가 많긴 한데 저는 올해 안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세 번째 SKIE 테크놀로지 손실률이 큽니다. 네. 계속 물 타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짚어보면 HD 한국조선해양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거든요. 포트폴리오에 네. 유일한 지금 수익권이죠. 그렇죠. 네, 2년 정도 장기 투자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조선주 관심 있는 분들이 많고 올 네. 상반기에 너무 조선주가 상황이 네. 좋다 보니까 예. 근데 쭉 보니까 또 근 한 달간 네. 어려운 시기가 8월 초에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쭉 또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결론부터 조금 말씀드려 보면 지금 주가가 좀 눌려 있으니까 사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매수 의견 드리면은 사실 뭐 강력 매수 쪽에 좀 가깝지 않을까? 아, 그래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잠깐 그 차트 잠깐 띄워 주시면 네. 네. 나올 거예요. 주가가 굉장히 조금 많이 올라가다가 지금 굉장히 조금 싼 가격 수준까지 가 있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만 말씀 좀 드리면 조선업종이 뭐 향후 한 1년 이상은 뭐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줄 것이다라고 해서 출렁출렁거리면서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출렁거렸을 때는 사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출렁 거렸을 땐 사야 된다. 네. 그래서 조선업종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디테일하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 역사 뭐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 방송 보시는 분들도 같이 참조하셔야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조선업 잠시 말씀 좀 드려보면 2008년도 금융위기가 이제 터지기 전에는 전 세계가 이제 엄청나게 확장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소들 같은 경우는 밀려오는 주문들을 다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호황이 끝났죠. 네. 그 중고로 배는 막 중고로 시장에 쏟아지고 신규 수준은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는 합병하고 구조조정하고 공적 자금 투입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뭐 우리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중국 역시 그랬습니다. 중국 조선소도 같이 죽어나가는데 2017년도 마지막으로 공산당이 개입하면서 정부가 운영했고 민간 조선소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지금 근데 한마디로 전 세계 그 경쟁력이 떨어지는 조선사들은 다 싹 다 망해버렸다.
라고 좀 보시면 되고 시간이 흘러 2020년이 됐습니다. 국제 회사 기구 IMO에서 하나둘씩 규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매연 막 뿜고 막 오폐수 막 이렇게 막 뿜어내는 그런 배들은 항구에 정박을 못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저항 연료 사용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료 사용 못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노후된 선박들이 교체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는 원래 배를 만들면 한 30년 가까이 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규제들 때문에 이제는 30년씩 못 씁니다. 배 이제 25년, 20년 이렇게 교체 시기가 좀 빨라진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 2020년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상승했던 이 배경인데 이 IMO 2020이 있고요. 내년에도 2025가 또 생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제한 조치들이 나오니까 선사들도 역시 경쟁력이 떨어지는 곳들은 망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배가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또 이제 건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조금 결론적으로는 이제 강자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다 살아남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 강자들이 지금 발주를 넣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배를 20년 이상 써야 되니까 이제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조선가가 이것 때문에 계속 오르고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44개월째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업황에 대해서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업계 초호황 얘기를 하는데 네. 방금 이제 역사 얘기하신 거 보니까 저도 대학 갈 때쯤에는 우리나라 조선 관련 학과를 가면 정말 뭐 굶어 죽을 일이 없다 했는데 대학을 가고 군대를 나갔다 오니까 좀 그 상황이 회사를 달라졌어. 갔던 친구들은 또 잘려 있는 거야 막. 회사 맞아요. 없어져 있어. 맞습니다. 그런 기억도 있는데 지금은 또 다시 업계 초호황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주가는 이렇게 좀 출렁출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시면 일단 많이 올랐던 게 가장 첫 번째고요. 우리 보통 밸류에이션 부담이라고 하는데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익 났으니까 팔자 이런 수급적인 부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 환율에 대한 부분도 환율 하락 부분이 조선업종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원래 조선업종 주가는 원화 환산 신조선가 이 인덱스랑 같이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올라갈 때 조선업종이 좀 좋은 거예요. 최근에 좀 환율이 좀 원달러 환율이 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수주 감소 우려도 조금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조선사들이 지금 도크를 다 채워놨어요. 앞으로 3년 이상 그러니까 실제 2029년도 수주까지도 얘기하고 있을 만큼 이미 수주가 꽉 차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일감이 차 있으면 돈 되는 것들만 이렇게 우리가 선별적인 수주를 한다.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이런 선별 수주를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가 입장에서 봤을 땐 단기적으로는 수주 모멘텀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도 좋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발주하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네. 수주 잔고 새로 신규 수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어찌 보면 조선업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잠시 우리 쉬어가는 국면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결론적으로 다시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 매수 의견을 좀 드렸던 거고요. 네. 지금 어찌됐건 간에 노후화된 선박들 교체 시기도 빨라지고 있고 신조선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내년에는 또 벙커 CU로 운항하는 배들은 항구 근처에 정박도 불어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또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한 4가지에서 5가지 이유 정도를 좀 드려보면 네. 두 번째로는 중국도 이제 구조 조정을 많이 해서 이제 돈 되는 초대형 조선사들도 3-4개밖에 안 됩니다. 일본도 한 2개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옛날에 중국이 이 조선소를 막 늘리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봤습니다. 막 구조 조정하고 막 공적 자금 투입하고 난리가 났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러니까 아팠던 기억들이 있으니까 중국도 함부로 덤비진 못할 거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되고 있는 이 초대형 선박들은
그냥 중소형 조선사들이 이렇게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선박들이 아닙니다. 능력치가 안 되는군요. 맞습니다. 이런 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딱 있는 플레이어들로 제한되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원재료입니다. 원재료. 그 조선 배를 만들면은 우리가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할까요? 철이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철이 많이 필요한데 이걸 후판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전쟁이 터지면서 원재료 가격 막 상승하고 이러니까 아무리 신조선가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원재료 가격이 같이 올라가 버리니까 크게 조선사가 이익을 못 봤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원재료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어요. 작년이랑 상황이 굉장히 좀 다르다 보니까 지금 올해 조선 업종이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것들도 이 원재료 가격이 좀 빠지면서 뭐 거기 기인을 했는데 네. 지금은 뭐 그래도 좀 후판 가격이 막 치솟지만 않으면 그때랑은 작년이랑은 상황이 분명 다르다. 그리고 이제 구조 조정을 하면서 조선사 인력들도 좀 많이 줄었는데 실제로 그때 2021년도부터 신조선 수주가 급증하면서 동남아시아 쪽에서 인력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했는데 교육을 하니까 나름 이제 한 3년쯤 됐나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숙련된 숙련공이 좀 되어 있는 거라서 인력에 대한 이런 수급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부채가 아무래도 좀 많다 보니까 네.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 조선업종은 좋다.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 25bp 내릴 거냐 50bp냐 50bp냐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금리는 조금 더 저보다 더 전문가한테 좀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시기에 조선사들은 좋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네. 배들도 이제 금융위기 때 발주를 넣은 애들이 실제 인도가 되던 시기가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인도가 됐습니다. 네. 그 후로는요. 새로운 배들이 신규 건조가 씨가 말랐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신규 선박이라고 하는 애들도 최소 10년 이상 거의 한 15년 가까이 되는 선박들도 꽤 될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우리 배 교체 주기가 빨라지고 있다. 20년, 25년 얘기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수주 계속 들어오는 게 한 5, 6년 정도는 지속되지 않겠냐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2021년도부터 조선 수주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한 5년, 2026년, 2027년까지도 조선 수주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좋아 보입니다. 다만 2년을 말씀을 하셨는데 2년을 못 박아두시는 거는 정말 굉장히 조금 위험할 것 같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조선업종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요. 실제로 슈퍼사이클이 끝나기도 전에 주가는 워낙 빠르다 보니까 주가는 고점을 치고 피크아웃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지금 얼마에 팔아라, 언제 팔아라 뭐 이렇게 물으신다면 답 드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네. 뭘 보아야 되느냐를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조선가 지수가 189 거의 190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조선가 지수가 예상대로라면 190을 넘어서 195, 200을 향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가야 되는데 뭐 몇 개월 동안 계속 좀 정체가 되고 있거나 뭐 이런 경우는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왜 네. 그런지 그걸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조선업종 봐야 될 장표를 하나 좀 만들어 봤는데요. 좋습니다. 장표 보시면 제가 여기 한 5가지 정도를 써놨습니다. 신조선가 요것도 잘 봐야 되는데 신조선가가 약간 조금 부진하거나 소폭 빠지거나 이러면은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후판 가격이 지금 낮아야 조선업종에 좋은 이익이 올 수 있다. 금리는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야 되고. 환율은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고점 대비 좀 많이 빠져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굉장히 팩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슈퍼사이클이
2년까지는 아니지만 그 우리가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뭐 1년 이상도 좀 좋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다만 이게 주가가 좀 출렁출렁거리면서 우상향하고 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 지금 같은 시기엔 사고 좀 더 많이 약간 좀 많이 치고 올라간 것 같다 그러면 잠시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 자세하게 진짜 주선업에 대해서 당분간 네. 조선주 물어보지 말라는 느낌으로 거의 뭐 싹 다 정리를 해주신 네. 것 같아요. 해주신 느낌이어가지고 오늘 미션이 아무래도 네. 그 시청자들을 잡아야 네. 하니까. 네. 조금 이따가 삼전 얘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지금 1,000원이 또 빠졌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어제 신저가를 음. 연중 최저가를 기록을 한 데 이어서 네. 오늘도 또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잠시 좀 짚어주시고요. 네. 한국조선해양도 지금 보면 유일하게 수익을 내고 계시지만 보유 기간이 이미 3년이시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사실 많이 기다리신 거예요. 맞아요. 네. 기다리셔서 이제 수익이 났는데 또 음. 이게 조금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주가의 출렁임은 좀 생각을 하면서 네. 네. 2년까지는 근데 못 박아두지 말자. 네, 맞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네. 강력 매수. 네. 지금은 강력 매수 시점으로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중간중간 볼 게 많아요. 네. 지금 대선 토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요한 얘기만 조금 제가 몇 가지만 정리를 좋다. 해드리면 네. 해리스 후보는 무역 전쟁 결과 음. 중국에 결국에는 반도체 기술을 넘겨준 꼴밖에는 되지 않았다. 음. 그리고 해리스 후보는 또 추가적으로 트럼프가 된다면 트럼프 경제정책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상대로 그러니까 타국을 상대로 관세 부과를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취임 당시 인플레가 치솟아서 경제가 좀 많이 어려웠는데 자기가 잘 해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또 해리스의 경제 정책 같은 경우는 지금 정권의 그냥 그대로 복사판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중간 제가 좀 굉장히 체크를 해볼게요.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일단은 종목을 해보고요. 좋아요. 그리고 3전 오늘 질문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3전도 조금 이따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SK 바이오팜입니다. 지금 매수 가격 나무아이님은 15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네. 지금 10만 5천 원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바이오 업종에 최근에 이슈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뭐 네. 미국과 관련 지금 뭐 대선 얘기도 네. 해드렸지만 미국 관련된 이슈들도 있는 상황이고 요 종목에 관련돼서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네. 맞습니다. 일단 SK 바이오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성장성 있는 돈 버는 바이오 기업이다. 야, 그래. 네. 바이오 기업이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가도 눌려 있고 딱 사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매수 의견 드립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제약바이오 신고가 요즘 막 경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유독 얘만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네.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일단 SK 바이오팜이 하고 있는 게 이게 뇌전증 치료제라고 하는 건데요. 이 네. 뇌전증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장표 좀 넘겨주시면 그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뇌전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뇌전증 예. 관련돼서 세노바메이트 이슈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뇌전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발작 증상이고요. 경련과 함께 의식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인데 보통 우리가 간질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많이 그래서 들어봤어요. 예전에 네. 그 간질 뭐 이렇게 하면 막 네, 쓰러져 네, 네. 거품 거품 놀고 놀고, 네. 뭐 이렇게 했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어감이나 사회적 편견 등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제 뇌전증으로 바꾸어 좀 부르고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게 뇌전증 같은 경우는 주위에서 좀 흔히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병률 같은 경우가 1000명 중에 한 7.6명 정도라고 하니까 인구의 한 1%는 조금 안 됩니다. 한 0.76 정도?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에서 한 5천만 명 정도가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환자 수가 한 30에서 40만 명 정도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매 그리고 뇌졸중 다음으로 많은 그 뇌질환이다. 뇌질환,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이 뇌전증의 원인은 뭐 다양합니다. 선천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후천적으로도 뇌가 크게 아프고 난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에요. 근데 이게 만성이다 보니까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이슈입니다. 네. 근데 거의 대부분 한 100명 중에 한 70에서 80명 정도는 이게
그 약물로 관리가 네. 돼요. 근데 나머지 너무 심한 중증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는데 지금 이 시장 규모를 좀 말씀 좀 드려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 8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가 형성돼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이 70에서 80%를 차지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SK 바이오팜으로 돌아가 보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이 뇌전증 그 엑스코플이라는 제품으로 미국에서 그 뇌전증 치료제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2분기에 미국에서 단일 매출액을 634억을 거뒀습니다. 전년도가 한 400억 정도가 나왔으니까 전년 동기 대비 57.3% 증가한 수치예요. 그래서 상반기 그 엑스코플이 누적 매출액이 한 1,173억 원 정도 됐으니까 하반기까지 하면 얼추 한 2,000억은 좀 넘겠구나라고 했을 때 대충 영업이익 계산을 해보면 그래도 한 90억 정도는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원래 이 회사가 영업 적자가 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올해 최초로 턴어라운드, 흑전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PER 기준으로는 한 87배 정도 야. 수준이 되는데 이게 지금 내년도, 내후년도 이 판매액이 늘어나면서 37배, 17배까지도 그 낮아질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판매가 굉장히 조금 좋은 숫자를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안에 매도할까요? 올해 안에 뭐 언제 파냐 뭐 이런 것들보다는 분기 나오는 실적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출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지금 그 어찌됐건 이익이 계속해서 이게 J커브를 그리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기업이기 네. 때문에 꾸준히 한번 보셔라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SK그룹의 그 신성장 그 먹거리입니다. 바이오 쪽에. 그 사실 여기가 그 사업 개발 본부장이에요. 이 회사의 사업 개발 본부장이 그 최태원 회장의 장녀입니다. 최윤정 씨인데요. 컨퍼런스 콜도 본인이 직접 할 만큼 굉장히 열심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만큼 좀 비전이 있으니까 그 장녀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 바이오 업종이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 업종이라고 또 지목을 하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임상하거나 제품 팔면서 실제로 돈을 벌기까지 우리가 그 존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 자금력을 어디서 해옵니까? 외부에서 자금 조달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에 좀 민감한 부분이라 이 업종별로 이 바이오 업종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라는 사실은 좀 이렇게 좀 염두에 두셔도 될 것 같고 이 바이오 업종이 뜨면서 SK 바이오팜도 약간 좀 묻어가는 네. 부가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태원 회장의 장녀 정도면은 자금 조달을 아빠한테 좀 달라고 안 되겠죠. 예, 자, 안 됩니다. 넘어가죠. 예, 자, 회사는 네네네. 개인 네. 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 큰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주의 것입니다. 여기서 또 짚어볼 게 음. 이 생물보안법. 요새 네. 바이오 업종 얘기할 때 생물보안법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하원을 통과를 한 거잖아요. 네. 요 이슈는 그러면 바이오 전체 또 SK 바이오팜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게 딱 정확하게 이 기업이 어떻게 수혜다 뭐 네.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그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다 보면 우리 수급도 보면은 인덱스 수급이 있고 약간 이렇게 그런 패시브 수급들도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수급까지 봤을 때는 업종 전반적으로 다 같이 좀 이렇게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그런 붐업이 효과가 되는 느낌으로. 네, 그렇게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요거 세 하고 번째. 삼성전자 얘기 네, 좀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SKI 이테크놀로지 우리 뭐 단골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네, 네. 대표적인 2차 전지 업체인데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했을 때는 MSCI 한국 지수에서 좀 편출이 돼서 얘가 좀 저기 힘을 좀 시름시름 앓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홍 팀장님 이야기 많이 드렸었는데 우리 나무아이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 보유 손실이 기간이 너무 커요.
진짜. 네, 맞습니다. 오. 이게 좀 그 SK 아이 네. 테크놀로지가 참 아픈 손가락이에요. 이게 21년도에 상장했을 때는 네. 정말 장밋빛 미래 막 이렇게 아. 다들 예상을 하셔서 이렇게 투자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지금 굉장히 아픈 손가락 의도치 않았던 장기 투자 뭐 이렇게 되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네. 하나입니다. 그 일단은 그 분리막 업체인데요. 이 분리막이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을 이렇게 나눕니다. 이 두 개가 섞이면 배터리가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요 분리막 업체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타 사업 대비 그 제조 원가에서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결국은 이제 배터리 출하량이 많아야 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같이 전기차 캐즘 얘기 나오고 있는 국면에서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올해 뭐 반등다운 반등이 한 번도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말씀 좀 드려보면 네. 지금 장표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좀 네. 드릴게요. 네. 전기차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라고 했을 때 삼성증권에서 그 월보를 좀 9월 월보를 쓰신 게 좀 잘 돼서 제가 요거를 조금 네네. 인용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결론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배터리 3사가 배터리 출하량이 다 부진을 했는데 네. 그래도 LG는 조금 나름 좀 선방을 했습니다. 플러스 3% 정도 늘었는데 삼성은 마이너스 3% 역성장했고요. SK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 역성장을 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SK가 현대차 비중이 많기 때문에 현대차 쪽에서 좀 타격이 있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배터리 출하량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과거 지표라고 조금 해석해봐도 무관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요거를 좀 점검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역시 삼성증권에서 자료를 좀 출처를 했습니다. 네. 그 GM 같은 경우는요 지금 직원 1,000명 이상을 정리 해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자예요. 그리고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일리노이 전기차 공장 계획을 연기했고요. 포드 같은 경우는 4세대 전기 픽업 트럭 생산 공장을 연기했고 SUV 전기차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을 개발 우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8월 28일 날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판매나 생산 계획은 변함이 없는데 하이브리드를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기존 7개에서 14개 차종으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서 정리해고 그리고 투자 계획이 연기되고 있다라고 하고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틈을 하이브리드로 타겟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TV 토론이 진행이 되고 있죠. 진행이 되고 한창입니다. 있다. 네. 한창이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냐면 사실 미시간주를 비롯해서 미국 완성차 제조업체들이 제조업체들의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이 밀집돼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여기 네. 유권자들도 상당하거든요. 여기를 최대한 흡수하려고 하는 선거 전략의 일환입니다. 전기차로 돌아가게 되면 내연기관 대비 100명인데 30명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미 자동차 노조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전기차 보급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실제로 우리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가정입니다. IRA,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제도는 폐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뜻인데 사실 우리 법 제정도 어렵지만 폐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실제 오바마 케어도 트럼프가 폐기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못했어요. 네. 미국 미국 전역에 이미 수천억 달러가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IRA를 제동을 걸어도 법원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소송이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결론적으로는 폐지는 아니고요.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이게 결론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투자 심리는 오랜 기간 동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네. 해리스가 당선되면은 투자 심리가 확 살아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 전기차 보급률이 여전히 아직도 8%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차충비라고 해서 전기차 충전기 한 대에 부과돼 있는 그 전기차 개수가 17대라서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이 꿈을 먹고 사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정책의 드라이브가 걸리냐 제동이 걸리냐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TV 토론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이분 그러게요. 바로 채널 돌리시겠네요. 채널은 돌리지 마시고 결론적으로는 지지율이 중요한 건데 지지율은 지금 바로 볼 수가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많은 분들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네. 일단 어제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던 하트님이 너무 메시지 감사한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되게 보내주셨어요. 길게, 네. 오전 회의 때문에 라이브 못 봤는데, 이후 음. 보게 됐는데 너무 감사드린다고. 저희가 감사합니다. 진짜 3% 따뜻하다. 우리 네. 선혜 씨, 재무 씨 너무 사랑합니다. 라는 어디 말이 있어요? 내포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좋아요. 보이는 거 일단 같네요. 네.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신소재 관련주 질문이 많이 들어왔고 삼성전자 도대체 왜 이럴까요? 라고 하셨는데 두 가지 좀 짧게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뭐부터 우리가? 해볼까요? 네. 우선 2차 전지 네. 얘기 드렸으니까 나노신소재 네. 그렇죠. 맞죠? 네.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CNT 도전제 하는 회사인데 이 경우는 그 하반기 조금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다른 2차 전지 업체 대비는 좀 확실히 좀 좋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탑다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하이브리드가 얼만큼 갈 거냐 뭐 이 전기차 보조금이 얼만큼 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인데 사실 우리가 전기차 그 5천만 원, 6천만 원짜리 사면서 1,000만 원 보조금 받는다. 이거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기차 수요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긴 하지만 SK 아이테크놀로지랑 그 나노신소재랑은 분명히 같은 업종 내에서도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고정비가 많아서 출하량이 확 늘어야 이제 이익이 올라오는 구조긴 하지만 이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업황만 조금만 개선이 되면 어차피 하반기에 실적 개선 기대감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 얘기도 지금 댓글에 뭐 삼성전자 왜 이럴까요? 이런 걱정들이 지금 많으신데 삼성전자 망하나요까지 아유. 올라. 이건 진짜 아, 그 정도로 왜 그럴까? 다 내려온 거 아닐까? 더 내려가? 이렇게 하루하루 좀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최근에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뭐 줄 하향하고 있고 영업이익이나 이 실적 측면도 눈높이를 좀 많이 낮추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 정도까지 팔면 이제는 좀 저가 매력도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일단 네. 가격만 놓고 봤을 땐 저가 매력이 분명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전 세계의 그 AI 반도체 시장을 좀 놓고 보면은요. 네. 그 엔비디아가 주문을 해요. 자기네들 GPU를 가지고 GPU 가속기를 만드는데 이 가속기에 붙여 나오는 게 HBM이고요. 그리고 이게 MLB라고 하는 게 같이 붙어 나옵니다. 이 MLB는 보통 PCB를 적층한 거고요. HBM은 이 메모리 반도체를 쭉 이렇게 쌓아놓은 거를 HBM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지금 AI 반도체의 가장 큰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그 여기에 있습니다. 그 차세대 반도체. 내년도 엔비디아가 차세대 반도체에 누구의 HBM을 갖다 쓸 건지 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 마이크론이냐. 근데 기본적으로 그 이전 세대도 사실 거의 대부분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어요. 나중에 후발주자로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이게 포함이 된 거고 그러면은 차세대 제품도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 조금 더 그 순위가 앞서 나가 있는 하이닉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전 세계 AI 반도체가 다 같이 빠져 있으면 우리 뭐부터 살까를 좀 고민해 보면 첫 번째 이 선택지를 보시면 돼요. 엔비디아 싸니까 엔비디아를 사겠다. 아니면 뭐 다른 반도체를 사겠다. 하이닉스를 사겠다. 삼성전자를 사야겠다. TSMC를 사야겠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확실히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생산 공정도 사실 TSMC가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는 차세대 뭐 이런 쪽이랑은 전혀 좀 아직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다. 다 같이 빠져 있는데 굳이 이거를 사야 되나라고 봤을 때 우리가 그 교체 수요라고 해서 그 이거 팔고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같은 업종 내에서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거 파는 그런 수요도 있어요. 이것과 함께 반대로 롱숏이 같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물론 싸 보이긴 하지만 다른 업체들 대비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도체 할 때 삼성전자만 굳이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살 때가 아닌가요? 지금 들어갈까요? 좀 지금 매수 좀 해볼까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어떤 차라리 미국 반도체를 사시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내년도 상반기에 엔비디아 실적이 조금씩 차세대 제품 판매가 본격화하게 되게 되면 반도체도 역시 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탄력 있게 살아날 반도체가 삼성전자냐 아니면 미국 반도체냐 하이닉스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시면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탄력적으로 올라올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차라리 미국 반도체가 빠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참 뭔가 숙연해지는 이 느낌. 어쨌든 외국인 매도는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의견들을 남겨주고 계시는데 네.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사는 삼전 안지현님. 그렇죠. 네, 사고 싶으면 분할 매수 이런 의견 또 남겨주고 계시고요. 뭐 다시 오른다 들어가면 행운이다 또 이런 긍정적인 의견 남겨주시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계십니다. 네.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그렇죠. 우리 전문가님들이 어떤 또 의견 갖고 계신지 한 분 한 분 다른 의견도 또 많으니까 네 골고루 좀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에도 준비되어 있는 내용 있잖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홍 팀장님 우리 저기 연휴 끝나고 이제 만나야 되잖아요. 네. 연휴 앞두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 지금은 좀 어떻게 하세요? 개인적으로 좀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남겨주실까요? 큰 그림을 좀 그려드리면은요. 어찌됐건 연말 연휴가 끝나고 나면 그 FOMC가 바로 열리지 네. 않습니까? 그때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25bp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9월 FOMC가 있고 11월, 12월 FOMC가 두 번 더 있어요. 그러면은 25bp씩 두 번 더 내릴 거냐 뭐 이런 고민이 오히려 그 고민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 이거 역시 사실 큰 그림에서 보면 지나가는 이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원래 미국 대선 하는 그 해에는 원래 주가가 좀 출렁였고 그 이후에는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거를 좀 상기해 보시면 주가가 출렁거려서 빠지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FOMC라는 또 큰 이벤트가 추석 연휴 직후에 우리는 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거.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좀 커진다고 봐야 할까요? 시장님 계속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홍성배 팀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네, 아침엔 포인트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이 종목 팔아야 할까 더 사야 할까? 내 계좌 이대로 괜찮을까? 더 좋은 투자 전략은 없을까? 이제 속 시원하게 상담받으세요. 매일 아침 10시 국내 해외 종목 포트폴리오까지 모든 것을 상담해드리는 새로운 라이브 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투자의 고통 나누면 절반이 되고 투자의 지혜 함께하면 2배가 됩니다. 좋은 사연을 접수해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경품을 드립니다. 네, 아침엔 포인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보고 듣고 분석해 보는 시간인데 오늘 모실 분은요? 오늘은요. 네. 우리 고민성 연구원님 또 오랜만에 와 주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NH 고민성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연구원님? 아,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아, 네, 저도.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를 해주셨어요? 아, 네, 저는 오늘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는 AI 소프트웨어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AI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사업들 하나씩 좀 공부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글로벌 자율주행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 AI와 글로벌 자율주행 산업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보면은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 테슬라, 테슬라죠. FSD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는데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그 말씀을 드리기 네. 전에 제가 장표를 좀 준비를 네. 했는데요. 네, 보면서 좋아요. 이야기를 같이 해주세요. 말씀을 드리면 그 왼쪽 아래 그림을 봐주시면 저희가 자율주행의 단계를 이제 좀 나뉠 때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6단계 정도로. 네. 근데 이제 사실 3단계 정도부터가 진짜 저희가 부르는 진정한 완전 자율주행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3단계 볼 수가 부터가. 있어요. 네. 사람 없이도 그럼- 알아서. 사람은 있는데 네. 이제
3단계부터 어떤 점이 네. 달라지냐면 뭐가 달라지나요? 사고가 날 때 네. 책임 자체의 핵심 수체가 인간에서 자율적인 기계로, 시스템으로 시스템으로 넘어가는구나. 그러니까 3단계를 개발했다라고 하는 업체들은 이제 네.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완성차 업체들,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업체들이 이 3단계 이상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시키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좀 지금 당장 시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더라도 어쨌든 책임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자율주행 산업 자체가 2단계 수준에 조금 머물러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 근데 자율주행 이야기라고 했는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채팅창으로 삼전 버리라고 전 여친을 어떻게 버리냐고 아. 이런 얘기 좀 하고 그렇게 계십니다. 비유를 하시는구나. 네. 아 재밌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 가운데 AI 진희님은 내가 살아생전 완전 자율주행은 못 누리지 싶다. 그리고 DJ님도 3단계 가기가 어렵다. 5단계는 그냥 상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그렇죠. 대부분의 어떤 민심과 인식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네. 맞아요. 우리가 아는 그 완성차 업체들 있잖아요. 테슬라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사랑하는 현대 기아도 있고 한데 이 업체들은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구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시장에서 정말 완전 자율주행 언제 되냐라는 네. 얘기 되게 많은데 네. 사실 현대차도 말씀을 주셨고 지금 사실 글로벌 완성차 제조 업체들 중에서는 벤츠 정도가 벤츠. 이제 3단계 정도를 미국 내에서 조금 시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저희가 로보택시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있는 기업 중에서는 웨이모, 구글이 이제 개발한 웨이모라는 기업이나 네. GM사가 이제 GM 크루즈라는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제 레벨 4단계예요. 그러니까 로보택시라는 결국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가는 서비스를 로보택시라고 하니까 이들을 기술로서 정의해 보자면 레벨 4단계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당장 저희가 아는 대부분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레벨 2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다. 그래서 레벨 3, 5를 4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좀 진행 상황이 어떠냐고 말씀을 네네. 네 드리면은 맞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온 이유가 테슬라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2025년 말, 내년 말이죠. 내년 말 정도가 되면 레벨 3 이상으로 가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갈 수 있는 이유를 AI랑 접목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이게 테슬라가 실제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올해부터 달라진 이 AI를 통한 시스템이 아예 바뀌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레벨 3 이상의 단계를 저희가 예상했던 10년 이렇게 봤던 기업들을 조금씩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AI하고 이거는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뭐 이런 지금 관점이세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 뚠뚠님은 거의 뭐 자율주행에 많이 투자하셨나 봐요. 좀 좋은 얘기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꼭 뭐 좋은 얘기뿐만 아니라 주의해야 될 점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그렇죠. 계신 네. 부분을 좀 분석을 이제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 민성 씨만 믿으면 된다니까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그래요?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봤어요. 2025년부터 이 주변에 마을 버스가 네. 서울시에서 자율주행 버스가 도입이 된다라는 아니, 지금도 기사가 시험으로 운행돼요. 아니 근데 네. 어떻게 이렇게 차가 많고 사람이 많이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서울에서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걱정부터 미리 나온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런데 테슬라는 좀 뭔가 다르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FSD V12부터는 엔드-투-엔드 뉴럴 네트워크 그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이제 기계적인 게 아니고 신경망 전달 느낌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뭐 구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려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네. 싶은 내용이 AI를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근데 AI를 지금 테슬라가 AI를 이용해서 앞당길 거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게 이 엔드-투-엔드 뉴럴 네트워크 방식이랑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의 진행 단계를 보면 좀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식 단계가 있어요. 인식 단계는 센서 자동차 안에 탑재되어 있는 센서들이 이제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거죠. 뭐 여기 앞에 장애물이 있고 여기 도로 상황이 어떻고 이런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것들을 센서가 먼저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저희가 쉽게 아는 카메라라든지 뭐 레이더, 라이다 같은 것들이 있는 거고요. 국내에도 이런 관련의 밸류체인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돼서 모은 데이터를 이제는 판단을 내립니다. 이렇게 앞에 주행이 뭐가 있으니까 어떻게 피해 가야겠다 이런
자율주행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고 여기서의 밸류 체인은 저희가 자동차 안에 탑재되는 반도체 칩이라든지 네. 아니면 전체적인 솔루션 이런 것들이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하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판단을 내렸으면은 실제로 핸들을 움직인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행동이 돼야죠. 이런 제어가 있어야 그렇죠. 돼요. 그래서 자율주행은 이 세 가지 단계로 원래 나뉘거든요. 인식, 판단, 제어 순으로. 근데 이 엔드 투 엔드라는 거는 원래 이 각각 인식에도 모듈이 하나 따로 있고 판단에도 모듈이 하나 따로 있고 제어에도 모듈이 하나가 따로 있어서 따로 개발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합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시스템이 인식부터 제어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겠다라는 게 엔드 투 엔드 방식인 거고 네. 뒤에 뉴럴 네트워크 방식이 또 붙었습니다. 네. 뉴럴 네트워크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신경망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원래 과거 자율주행은 어떤 예를 들면은 사람이 튀어나온다 하면은 브레이크를 밟는다 이런 것들을 코딩을 했었어요. 하드 코딩 방식으로 어떻게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를 약간 기존에 좀 정해놓고 네.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는 방식이었는데 테슬라가 지금 추구하는 방식은 이제 저희가 자동차 안에 챗GPT를 하나 집어 넣는 거랑 비슷한 어머나. 거예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너가 알아서 학습하고 네가 알아서 판단을 내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지금 AI가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엔드 투 엔드 뉴럴 네트워크 방식이라는 거는 센서를 통해서 인식한 정보부터 실제 핸들을 돌리는 것까지 AI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방식인 거죠. 이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고 이걸 테슬라가 올해부터 FSD 버전 12부터 적용을 시켰고 이게 지금 자율주행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테슬라 쪽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가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 뭐 플랫폼 이런 회사고 긍정적으로 보는 분석들은 또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이제 목소리들이 있는 건데 설명 듣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구현이 가능하면 진짜로 단순한 자동차 회사로 볼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10월 10일경에 로보택시 공개 이것도 예정대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전후로 해서 좀 판도가 바뀔까요? 어떤 점에 좀 주목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네. 뭐 이어서 말씀드리면 혹시 네네. 그 자료 한 번만 네. 보여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테슬라 FSD 버전 12부터 되게 달라진 점이 이 네. 아래쪽 노란색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운전자 무개입률이라는 지표예요. 어쨌든 저희가 운전을 하는데 특정 상황, 뭐 약간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은 운전자가 들어가지 않는 게 어쨌든 자율주행의 핵심이잖아요. 아, 그러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76% 정도까지 올라왔다. 이제 버전 12가 올해부터 나온 버전인데 이게 11 버전보다 확실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AI를 통해서 주행을 시켜보니 이렇게 개선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이제 10월 10일에 테슬라 로보택시 행사에서는 제목 자체가 일단 로보택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아니면 GM 크루즈 같이 아예 레벨 4, 레벨 5 단계까지 가는 그 로드맵을 보여줄 거라고 지금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이런 FSD의 성능 업데이트 정도라든지 아니면은 얼마만큼의 가시성이 있는 건지 제가 앞서 2025년 말 정도를 지금 완전 자율주행 시작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말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좀 업데이트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제가 이제 장표 네. 쪽에 나오는데 네. 오른쪽 그래 보시면은 사이버캡 이게 그 B인데 약간 잘못되어 있는데 사이버캡이라고 해서 이제 CB.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로보택시의 디자인을 네. 살짝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사실 그 만들어진 이미지고 공식적으로 출시된 이미지는 네. 아닌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핸들이 없어요. 어머나. 그렇죠. 그러네. 핸들이 네. 없고 이게 완전 자율주행의 레벨 5단계 수준입니다. 네. 아예 핸들이나 브레이크가 없는 단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로보택시 행사에서 혹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에서의 기대감이고 이거는 단순히 레벨 2 단계에서 지금 약간 헤매고 있는 완성차 업체랑 달리 레벨 5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좀 시사점을 던져주는 거기 때문에 당장 이게 만들어질 거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디자인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조향 장치를 없애버린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그런 걸 거죠. 저 디자인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디자인 자체가 네. 물론 호불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미래 차같이 생기긴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이런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도 들어오게 됩니다. 지난 5월에 이제 엔비디아 우리 젠슨 형님이
앞으로는 이 AI의 수익화가 이 자율주행 산업과 합쳐질 것이다. 엄청난 컴퓨팅 시스템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연구원님이 보셨을 때 이 자율주행과 AI가 합쳐지면 시너지 어때 폭발적일까요? 아니면 약간 좀 뜨뜻미지근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자동차 안에 챗GPT를 넣는 것처럼 그렇죠. 이제 AI가 통합된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AI가 통합되면 저희 챗GPT 생각해 보면은 그 AI를 계속 개발을 시켜야 되고 학습을 시켜서 맞아요. 더 좋은 성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자율주행의 발전에도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자동차 업체들도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이 AI 모델을 계속 학습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처음에 AI 소프트웨어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글로벌 자율주행이 AI 실수에 좀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린 이유 자체도 이제는 자동차 안에 탑재된 AI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젠슨왕 CEO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 내용에서 그 엔비디아도 자동차용 반도체 칩을 생산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전체 매출에서 아직까지 차지하는 비중은 좀 미미해요. 1에서 2% 정도로 미미한데, 그럼에도 자율주행을 강조하는 거는 사실 엔비디아 매출 내에서 자율주행 그 자동차용 반도체 말고 데이터 센터 향으로도 이 엄청난 폭발적인 수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자동차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테슬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런 엔비디아 H100이라든지 이런 걸 사간다는 거예요. 왜 사가냐? 결국에는 자기네들의 AI 모델을 학습시켜서 더 좋은 성능을 만들어서 자동차에 집어 넣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쪽에 관련된 기회가 젠슨왕 CEO는 수십억 달러 이를 거다. 지금 약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가 AI를 어디다 써야 될지 잘 좀 모르겠으니까 이제 실수의 우려가 나오는 건데, 네. 자율주행도 하나의 좀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순환 아니에요? 자율주행에는 AI를 쓰고, 그럼 AI도 더 필요할 거고, 그렇죠? AI 데이터셋도 더 필요할 거고, 그럼 AI는 다시 붐일 거고, 자율주행도 붐일 거고, 뭐 순환해서 다 잘 가는 뜻 같은데, 지금 보면 AI는 많이 올랐다가 뭐 여러 시장의 영향을 받고 하락하고 주춤하고 있다고 쳐도 자율주행은 많이 못 갔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시장에서? 그렇죠. 말씀 주신 네. 대로 사실 자율주행이 제가 처음에 그 말씀드린 게 최근 한 3, 4년간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그랬고, 그렇죠. 실제 산업 발전성도 그랬고 되게 정체되어 있던 네. 구간이었습니다. 사실 테슬라 주가가 자율주행만으로 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테슬라도 어쨌든 전기차 우려도 있었고, 테슬라 주가도 올해 엔비디아나 이런 다른 AI 기업들에 비하면 상대적인 퍼포먼스가 조금 부족했는데,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는 조금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나 이런 쪽에 기대감이 너무 높아져서 조금 주가가 조정받는다고 치면 네. 좀 되게 주가 레벨에서 낮고 산업적인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자율주행 쪽에서도 좀 업사이드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 제일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테슬라가 어떻게 할지, 그리고 테슬라가 성과를 보일 수 있을지가 전체 산업과 관련된 주식들의 이제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오늘 진짜 연구원 형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스크림 마차님께서 미 대선 토론 완전 재밌다. 아. 지금 쭉 빠졌네. 이것 때문에 잘 버티고 있었는데 우리 재밌어요. 아니, 네. 근데 중요한 시장의 뭐 중요한 이슈긴 하죠. 뭐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남아 나 주신 진짜 저분들을 시청자님들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좀 이제 자율주행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봐야 될 텐데. 네, 해봐야 될 것 이제 같은데. 테슬라를 비롯해서 뭐 그렇게 완성차 업체들이라고 만약에 분류를 한다면 그 밑단에 이제 부품이나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관련돼서는 어떻게 또 봐야 됩니까?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인식 관점에서 이제 센서 업체들이 그렇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국내에도 많은 라이다 뭐 그렇죠.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라이다 시스템 많고 카메라 시스템도 네.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펀더멘탈을 보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전기차든 자동차든 판매가 돼야 이 거기에 들어가는 센서들이 이제 판매가 되는 건데, 지금 당장의 국면은 어쨌든 지금 아시겠지만 전기차도 수요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 실적 발표를 보더라도 미국에 있는 센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적 가이던스나 뭐 판매량 가이던스 같은 것도 좀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저희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완전 자율주행. 저희 그렇죠. 좀 미래 기술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탑재되는 센서 수는 늘어나게 되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높은 기술력의 센서를 더 많이 탑재하게 되는 2025년, 2026년 정도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고 지금 국가는 약간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한 조정 때문에 조금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원님 그러면 자율주행 산업은 트럼프입니까 해리스입니까? 사실 둘 다 상관없는데요. 그래요? 이게 미국은 특별한 게 전체적인 정책보다도 주마다 이제 정책이 조금씩 다릅니다. 주마다 다른데 대부분의 이제 그러니까 톤으로 보면은 대부분 좀 긍정적인 톤이에요. 그래서 기술 업체들은 뭐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애리조나주 같은 데서 되게 많이 잘 하고 있고 거기서 성공적으로 통과가 되면 다른 주로 좀 이제 확장시키는 전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보더라도 웨이모 제가 말씀드렸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반 이제 사용자들도 쓸 수 있게 됐어요. 그 정도로 좀 기술적인 정책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큰 규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2차 전지나 이 전기차에서도 보듯이 산업이 이렇게 변하려고 할 때 안전 이슈 이런 것들이 좀 걸림돌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확률,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긴 해요, 사실. 네. 자율주행은 지금 안 될 거라고 말씀 주시는 네, 분들 네, 네. 다 타겠어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어. 사람들이 타겠어 이런 게 있는데 네. 저는 그래서 그 AI로 인해서 바뀌는 부분들 사실 안전성이 단기적으로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AI의 성능 자체가 정말 완전 자율주행을 실행시킬 정도로 발전됐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되게 불안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험 운행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그런 안전성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주행 데이터를 쌓고 있는 트렌드를 보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쌓고 있는 이유는 이 AI 모델을 어떻게든 빨리빨리 학습을 시키려는 거고 안전성을 빨리빨리 확보를 하려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는 이러한 문제들도 실제로 10월 10일이나 이런 이후에 네. 좀 보여주는 게 있다라고 하면 좀 개선될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뚠뚠님도 이미 반자율주행이라 자율주행은 포기 못한다고 또 이런 의견도 가지고 계시고 또 고민성 연구원님의 의견 또 시장의 다른 의견도 다 참고해서 신중한 결정 내려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고민성 연구원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리스냐 트럼프냐 중요한 문제긴 해요. 네, 지금 누가 잘하고 있는지 빨리 누가 우리도 빨리 들어가게요. 누가 될 것 같은지도 뭐 의견이 분분한데 이에 따른 시장 반응들 또 내일도 이야기 좀 나눠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릴까요? 네, 여러분들 TV 대선 토론 잘 보시고요. 저희도 빨리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죠. 내일 생방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